오늘 두꺼운데 공약 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지루 라이브만의 특집입니다. 이번 대선 무엇보다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부동산 그리고 경제 어떻게 풀 건가 핵심인데요. 지금부터 상세히 공약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제통입니다. 윤석열의 경제교사 이해운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잘 지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경제 관련된 TV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답답했어요. 이제 네. 다들 뭐 정책 토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경제 정책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놓고는 본인은 이제 팻말 들었는데 네. 보니까 뭐 그 저기 범죄자들끼리 주고받았다는 대화 녹취록 그것도 약간 뭐 짜집게 해가지고 들고 이러니까 좀 이런 토론 말고 진짜 정책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죠. 네. 답답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안 답답했습니까? 그건 제가 방송 끝나면 따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제적인 좀 이해가 좀 있습니까? 그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짚어주면 잘 흡수하고 학습 능력이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경선 때는 후보 토론을 이제 준비해드리는 팀에 같이 있어가지고 네. 자주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놀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세요 이미. 근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수사만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럴까 했는데 모든 경제 문제를 옛날에 이 사건에 이런 문제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던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의 시각과 프리즘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경제학과 교수였고 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근데 이해가 별로 없던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물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니까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TV 기축통화국 편입 얘기 그 얘기하고 싶으시죠? 네. 그 얘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기축통화국이 곧 된다. 그래서 국가 채무 관리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이런 투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정경련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렇다 이랬는데 정경련이 바로 성명서를 냈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을 이제 성명서로 내니까 본인도 기축통화 얘기가 아니고 SDR 편입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본인 발언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왜 문제라고 보냐면 기축통화국이 된다. 이거 되면 좋죠. 그리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넘어야 될 관문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첫 번째 관문도 못 넘은 얘기를 마치 곧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 관리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그 임플리케이션이 정말 문제가 위험천만한 엉터리라는 거죠. 근데 국가 재정 그러니까 정부 재정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 국가는 부자고 가게는 가난하니 개인은 가난하니 좀 국가가 좀 빚을 같이 져주자 이런 얘기는 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다른 나라는 110% GDP 대비로 국가 채무 비율이 110% 되는데 우리는 50%쯤이다. 네. 그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인 게 그래요? 그거는 기축통화국의 경우가 그런 거고 비기축통화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는 이게 50% 넘으면 심지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40%만 넘었을 때도 문제가 막 생겼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수준인데 문제가 생기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를 기억하실 거예요. 국가 채무가 왜 위험하냐면 국가 부도를 내는 게 이게 국가 채무가 많아지면 국가 부도가 나는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쟤들이 빚 못 갚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매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무너지고. 근데 우리 IMF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니까 IMF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요구한 게 야, 국유재산 팔아. 민영화해. 막 이런 식으로 이자도 비싸게 압박 되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막 복지 혜택 깎아.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국유재산 다 팔면 뭐가 남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가 그렇게 내몰렸을 때 가계부채가 심각했냐? 아니에요. 우리에 비해서는 3분의 2도 안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가계부채는 양호했는데 뭐가 문제였냐? 국가부채가 문제가 돼서 국가부도로 내몰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하고 국가부채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개념인데 마치 두 개가 똑같은 것처럼 국가부채를 조금 띄어서 가계부채에 주면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엉터리가 너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가는 거니까 별 차이 없다. 이런 엉터리 말씀을 하세요. 전혀 안 그래요. 자, 윤석열 후보도 집권하면 소상공인 50조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깎아주겠다고 감세 얘기는 제일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 국채 규모, 재정 건전성 얘기하다가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근데 관리하려고 지원을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똑같은 예를 들어 20조를 지원을 한다. 뭐 50조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어서 절실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하고 네. 모든 사람에게 소액 푼돈을 그냥 쫙 나눠져 버리는 거하고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네. 필요한 사람에게는 두텁게 집중 지원을 하는데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덜 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건 잘한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역시 이혜훈 의원은 좀 다릅니다. 9178님께서 그런데 왜 주택 청약과 주식 양도세를 모르시죠? 실물 경제는 좀 잘 모르시나 봅니다 하는데 주식 양도세 폐지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이 공약은 재벌한테만 이득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내년부터는 지금은 이제 대주주에게만 양도 차익과세를 하니까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서 시행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이런 대주주 요건 싹 없애고 무조건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본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약에 양도세 폐지를 시행한다면 이거는 재벌 상관없이 개미 투자자들 모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는 하죠. 양도세 폐지 개미 개인 투자자들도 이득이 된다고요? 그분들도 어쨌든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지금은 아무튼 주식 양도세 폐지하면 재벌이나 또 부자들한테 좀 이득이 왜냐하면 지금은 대주주에게 부과하는데 문제는 어차피 새 대통령이 출범해서 세법을 설사 고친다 하더라도 국회를 잘 통과해서 그건 시행은 내년부터니까요. 네. 자,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예요. 네. 지금까지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격이 폭등했는데 문정부는 계속 공급 부족 없다. 공급은 남는다 이랬거든요. 공급도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작년 2020년부터 가을부터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저희가 계속 공급 부족하다 그럴 때는 우리 말이 틀렸다 그러더니 이제 본인들도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공급 늘려야 되겠다 따라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311만 호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 공급을 보면 다 공공공급이에요. 임대주택만 해도 벌써 140만 호죠. 기본주택.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보면 다 대부분 공공택지 대규모로 개발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려도 그래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월급을 저축해가지고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 알아서 해결하게 맡기고 네. 그다음에 자력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년, 신혼부부, 네. 그다음에 유자녀 다 무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정부가 공급을 해야죠. 그렇게 공공공급과 민간공급을 구분해서 민간을 주축으로 해서 시장은 민간에서 안정되게 하고 네. 나머지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을 공공공급으로 도와드리는 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국민의힘 전통적으로 양극화 해소 공약은 좀 부족했는데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이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제 각 공약, 부동산 공약도 그런 게 있고 금융 공약도 그런 게 있고 이렇게 공약마다 자력으로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분들 소위 말하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약들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공약만 하더라도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분들에게 청년 원가주택을 30만 원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역세권 첫집 주택을 신혼부부하고 그 유자녀 무주택자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한 20만 원 또 하는 거잖아요. 약 50만 원에다 또 공공임대주택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취약계층들을 위한 공약이 곳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남정호님께서 민간 개발 늘리면 대장동 케이스, LCT 케이스만 막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민간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장동은 공권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순수 민간 개발이 아니고 공권력이 들어간 민간 개발이었어요. 예를 들면 땅을 뺐을 때 땅 주인으로부터 엄청나게 값을 후려쳐서 헐값으로 뺏은 다음에 네. 그것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하고 그냥 엄청나게 높은 값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잖아요. 네. 순수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덕채님께서 우리는요 똑똑한 이해운 의원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대선 후보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아무튼 네. 이해운 의원이 말하는 경제 정책은 쏙쏙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알겠는데요. 아이고 후보가 조금 더 좀 이 얘기를 해주면 좀 시원하겠다 이런 분들의 입장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네. TV 토론에서도 나왔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에 대해서는 그 후보가 말을 바꿨잖아요. 손해만 봤다고 하다가 번 것도 있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주가 조작 의혹은 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해운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제 원칙과 원리는 제가 상당히 공부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후보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의심되는 시점, 그 시점에 계좌를 다 공개했는데 그 시점에 수익도 이익을 본 것도 있더라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익을 받나 안 받나는 특정 시점만 딱 자르면 그 기간에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손실이 적을 수 있지만 이걸 전체로 놓고 보면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경제는 왜 윤석열입니까? 왜냐하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그다음에 부동산 실패 이걸로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문정부의 그 잘못된 방향을 더 강화하는 분이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면 추진력이 있는 후보가 만약에 되면 재앙이 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향 타겟팅이 제대로 됐거든요. 방향이 옳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의 경제책사 이해운 의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경제정책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더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